회계사님은 카니발을 타시잖아요. 아, 카니발 너무 즐겁게 타고 있죠. 그 네. 법인용인가요? 네, 법인차입니다. 그럼 그 법인용 카니발을 타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오늘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상관없이 그냥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대략적인 기초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사업용 자동차,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자동차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편의상 그냥 1그룹, 2그룹, 1조, 2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그룹에 속하는 차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차라고 하면은 1000cc 미만, 뭐 스파크 레이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9인승 이상 승합차, 세 번째는 뭐 이제 화물차, 포터 이런 것들. 1그룹에 속하는 차들이고요. 2그룹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차들. 자,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1그룹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뭔가 영업이나 이런 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경차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설명드릴 때 1그룹 차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영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1그룹에 해당되는 차들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가 없어요. 그냥 둡니다. 그냥 둔다는 거는 관련된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도 뭘 안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차량을 이제 뽑았어요.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련 비용이 있잖아요. 관련 비용도 저는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차량을 취득할 때 나가는 비용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을 유지할 때 나갈 때 비용들인데, 첫 번째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취득 형태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다를 거예요. 일시불로 구매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리스, 렌탈 이런 식으로 어쨌든 차량을 구매와 관련된 비용들이 첫 번째 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량을 운영할 때 관련된 비용들, 기름값, 자동차 수리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유지 관련된 비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1그룹은 차량 구매 관련 그리고 유지 관련 비용 구분 없이 그냥 다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얼마를 쓰든 한도도 없고요. 그냥 모두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차에도 부가세가 붙거든요. 차량 가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의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5,500만 원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렌트를 하실 때도 이게 렌트도 부가세가 붙는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제 빌리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월 렌트로 외에도 부가세가 이제 추가로 10%가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1그룹의 차량, 아까 말씀드렸던 뭐 9인승 경차 이런 것들은 이 부가세도 다 공제를 해줘요. 5,500만 원짜리 샀다. 그럼 500만 원을 환급해 주고, 렌트비도 월마다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도 1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1그룹 차량들은 그냥 10% 싸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부가세를 공제해 주니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유류비, 자동차 수리비 이런 것도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차량 운행일지라는 게 있거든요. 운행일지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냐면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를 출퇴근에 탔어요.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를 영업용에 썼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적는 게 차량 운행일지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2그룹 차량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이걸 일단 작성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1그룹 차량들은 이것도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혜택은 많이 있죠. 회계사님이 타시는 카니발도 다 1그룹인 건가요? 카니발도 사실은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달라요. 9인승 이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9인승이어가지고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렌트로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트비 10% 부가세 공제 받죠. 기름값 부가세 공제 받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자동차 밖에 갈았거든요. 그때 10% 부가세 공제 받죠.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 안 써도 되죠. 그래서 너무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펠리세이드 9인승 나왔잖아요. 왜 나왔겠어요? 굳이. 법인으로 다 타셔라. 그러니까 이런 거 9인승을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법적 형식은 갖춰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차량이라도 어쨌든 9인승에 해당되면은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고, 차량일지 안 적어도 되고, 비용도 다 처리되니까 어쨌든 나 이런 거 좀 귀찮다. 그러면 이런 거 차량을 선택해도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럼 사실 듣다 보니까 거의 모든 차량이 2그룹에 속할 것 같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1그룹이랑 뭐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이제 1그룹은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2그룹 얘기를 할 텐데, 2그룹에 속하는 차량들이 PD님이 알고 계신 모든 차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벤츠, BMW, 제네시스 해당 차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승용차, SUV 이런 것들은 다 2그룹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일시불이 유리하냐, 리스가 유리하냐, 렌탈이 유리하냐 이걸 것 같아요. 그 회계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차량 취득 형태를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시불. 일시불은 말 그대로 차량을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뭐 5천만 원, 1억짜리 차량을 저희 회사가 사가지고 이 차량을 저희 회사
사업장의 재무제표로 차량 운반고라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하는 형태. 두 번째는 리스인데 리스랑 렌트가 뭐가 다른지는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는 그냥 금융이에요. 렌트는 렌트카 말 그대로 차량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는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는 이게 금융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행위여가지고 은행하고 거래하는 건 부가세가 안 붙어요. 면세예요. 그러니까 리스는 아예 부가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는 금융을 일으켜서 차량을 타는 행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렌트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차량을 렌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기 렌트를 많이 하시죠. 번호판도 허가 붙게 되고 요거는 이제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10% 따로 붙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일시불, 리스, 렌트 정도의 개념을 일단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비용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첫 번째는 구매 관련된 비용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유지 관련된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먼저 구매 관련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량 취득 형태가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취득 한번 해볼게요. 취득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용을 어떻게 반영하냐는 건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이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다. 그럼 이거를 어떤 재무제표에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잡아놓고요. 그냥 나누기 5를 해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구매가액을 5년 동안 나눠서 어려운 말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용으로 반영한다. 어쨌든 제가 1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렌트와 리스인데 요거는 이제 월마다 뭔가 렌트료 나갈 거고 리스료가 나갈 거잖아요. 요거는 쉽게 설명드려서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나 나갔냐 정도로 집계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일시불은 차량 구매가액을 5년 동안 나눠서 1년 동안 비용을 뽑고요. 그 다음에 렌트와 리스는 그냥 심플하게 1년 동안 얼마나 지출했냐 요걸 가지고 1년 동안 어떻게 취득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냐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딱 한도가 있어요. 1년 동안 딱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아까 차량이 5천만 원짜리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나누기 5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이 삐져나오잖아요. 200만 원은 이제 지금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 어려운 말로 2월 내 준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한도는 800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비싼 차를 타더라도 1년에는 800만 원 정도까지만 차량 관련된 비용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800만 원만 인정해 준다.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800만 원은 일시불이든 렌트든 리스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총액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걸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무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세 가지가. 왜냐하면 800만 원의 한도는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취득 형태에 따라서 뭐 구매든 리스든 렌트든 차량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주니까 세금적으로 뭔가 판단을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견적을 쭉 받아보시고 렌트가 유리한지 리스가 유리한지 구매가 유리한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요. 오히려 결국엔 이런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일시불이 더 쌀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적인 거 말고 다른 사항을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단기 렌트를 하게 되면 번호판에 허호가 붙거든요. 근데 저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였어도 싫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가지고 그냥 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렌트를 하면 뭔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에 의사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절세를 하려고 뭐 일시불로 사냐, 렌트로 사냐, 리스로 사냐 이거보다는 뭐 자기의 호불호나 조건에 맞는 쪽으로 가셔라 이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냥 견적 쭉 받아보시고 가장 견적이 좋은 방식으로 구매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똑같은 차량인데 뭔가 리스, 렌트 이런 걸로 세금적으로 뭔가 혜택이 있다 이런 건 없다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셨으면은 뭐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제가 차량 관련된 비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구매 관련된 비용. 이게 취득, 렌트, 리스 설명드렸고 요거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 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또 있죠. 유지 비용.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기름값, 보험료, 수선비 하여튼 이런 게 싹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도 크게 두 가지인데 아까 제가 운행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운행일지 써야 된다. 운행일지를 안 쓰게 되면 요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취득 관련된 비용 그리고 유지 관련된 비용 다 합쳐가지고 1년간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벌써부터 좀 어려워지죠?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취득 관련된 비용을 얼마까지 인정해 준다고 했어요? 80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했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요거 말고 뭐 기름값 넣고 이런 거 해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년 동안 얼마 쓴 거예요? 1,800만 원 쓴 거잖아요. 그럼 1,800만 원인데 운행일지를 네가 안 썼어. 그러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고요. 그럼 300만 원이 삐져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냥 차 운전한 사람에게 그냥 소득세를 때려버려요.
왜냐하면 이걸 300만 원을 네가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까 운행일치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운행일치를 써야 되잖아요. 운행일치를 쓰면은 이런 게 한도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1,8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운행일치 열심히 썼어요. 그 100% 영업용으로 뭔가 업무일치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로도 그렇게 썼고, 그러면 아까 제가 차량 관련 취득 관련된 비용 800만 원 플러스 유지 관련된 비용 1,000만 원, 토탈 1,800만 원을 말씀드렸잖아요. 운행일치를 착실하게 쓰면은 1,5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을 다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소득세도 이제 안 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그 초록색 번호판 많이 보이잖아요. 언제부턴가 그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좋습니다. 뭐 초록색 번호판 얘기 나오셨는데 오늘 지금 어려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요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뭐 세법적인 뭐 한도, 비용 처리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초록색 번호판은 그냥 말 그대로 법인용 차량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냐면은 그냥 좀 눈치 보라는 겁니다. 그죠. 뭔가 사적으로 그냥 쓰니까. 그러니까 초록색 번호판에 붙으면 아, 법인용 차량이구나. 그러니까 좀 업무용으로 쓰세요 라고 이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건데 요거는 금액 기준이에요. 8천만 원 이상 차량인데 이거 부가세를 고려해야 돼요. 실제적인 소비자가는 8,800만 원까지입니다. 어쨌든 뭐 1억이 넘어가는 차량들은 법인용 차량들은 연도색 번호판이 붙이게 되어지겠죠. 근데 차량가액 지금 기준으로는 8,800만 원까지는 연도색 번호판이 안 붙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거를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개인사업자는 원래 이건 필요 없었어요. 2024년부터 좀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버는 개인사업자들은 2024년도부터 임직원 전용 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근데 한 대까지는 봐줍니다. 한 대까지는 가입 안 해도 되는데 한 대 이상 넘어가면은 어쨌든 개인사업자도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걸 가입 안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말짱 도루묵이에요. 비용 처리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차량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좀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셔야지 지금까지 어렵게 설명드렸던 거를 비용 처리하실 수가 있다. 대전제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일시불이냐, 리스냐, 렌트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호불호와 조건을 보고 선택하셔라 이 말씀 맞죠? 그게 정확한데 대표님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차이가 있지 않냐 말씀드리는데 PD님이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나는 뭐 이런 거 머리 아프다. 되게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차량을 타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1그룹 차량, 경차, 9인승 이런 거 타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아마 대부분 안 타세요. 왜냐면 이제 가구가 안 사니까 1그룹 차량을 타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1그룹 차량보다 2그룹 차량을 타시죠.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무상 효과는 차별이 없습니다. 렌트를 하시던 리스를 하시던 구매를 하시던 차량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800만 원. 1년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 추가로 뭐 수리 유지 비용도 플러스 엎어가지고 1년 동안 1,5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뭘 작성해야 된다? 운행일치 작성해야 된다 정도만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견적 쭉 받아보시고 5년 동안 총액이 제일 싼 걸로 가셔라. 세무상 차이는 없다. 그리고 보험 운행일치 잘 작성해 주셔라. 이 정도가 오늘 핵심일 것 같아요. 네.